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핵전투 무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었습니다. 예. 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 부대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넓게 보자면 그것도 대화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는 예. 모든 게 흥정이고 거래고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행보를 하는 것도 일종의 대화 일부고 그 흥정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대내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네. 창건을 맞아가지고 이만큼의 군사적인 우리 입장을 강화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예. 강화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려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당신들 편이 아니다라는 식의 메시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탄도미사일 발사는 규탄하면서 여전히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국과 혹은 우리나라와도 대화할 가능성이 북한이 여전히 열려있는 의사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긴 노정이거든요. 긴 노정이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북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한미 연합훈련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이 흥정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궁극 종점은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 종점은 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에 갈 때 어떤 흥정 자산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화는 할 건데 그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북한이 좀 이런 도발에 대해서 계속 좀 보도를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다가 이번에 좀 몰아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흥정용 자산 쌓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주목이 우크라이나에 몰려있다는 점에 가지고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어떤 강경 대응이 나서기 전에 흥정 자산을 많이 쌓아둘 필요성, 그러니까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것도 하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의 대화를 끌어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예. 미국 쪽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그 대화에 적극적인 건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크니까 거기에 골몰을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그게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빨리 신경 좀 써라라는 식의 그런 좀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동당 창건일 77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대대적으로 군사훈련한 부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처음 등장한 표현이거든요. 예.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핵무기를 이야기하면 보통 전술핵, 전략핵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전략핵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핵이라는 건 이제 운반수단의 거리에 따라 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핵은 ICBM 같은 데 실어가지고 장거리를 가서 미국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이 전략핵이죠. 네. 전술핵이라는 단거리입니다. 소형 미사일 심지어는 장사포에도 탑재를 해가지고 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적이 이거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줘야 될 그런 식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미사일들 한 7차례 정도를 발사했다고 북한이 보도했는데 그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저수지에서 발사했다는 SLBM입니다. 예. 이런 발사는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그런 발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사실은 SLBM은 미사일 사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전략핵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들키지 장거리를 가까이 쏘는 거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잠수함이 미국의 해군에 탐지되지 않고 미국까지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바다 속이나 혹은 그 저수지를 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단거리형이죠, 이거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 겨냥하는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쪽의 대응 체제가 소위 삼축 체제 해가지고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 방어로 이제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물 속에서 발사하거나 혹은 터널 안에 있다가 갑자기 기차로 나와 거기 쏘면 우리가 탐지하고 대응하기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식을 이제 그런 쪽을 과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5일 날 발사됐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SRBM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상에서 KN-23을 발사한 네.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킬체인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통하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식의 대응 조치를 보이고 있는 건데 거기다 나름대로 우리 쪽에서 어떤 군사적 방침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한 수를 던진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좀 더 군사 전문가가 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공군력을 사용하는 것도 좀 이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일에 12대 북한에서 그 특별감시선까지 시위성 비행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8일에는 전투기 150여 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예. 공군력이 북한이 많이 부족하고 뭐 항공 유도 부족하다라는 예.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여 대나 나왔다는 것 이것 역시도 북한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렇죠. 지금 유엔 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쪽에서는 기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그래가지고 그 길이 부족, 항공료가 부족해가지고 훈련도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흔히 있었는데 150대 그 전에 또 12대인가 15대인가 또 그랬었죠.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상당히 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세계적인 주목을 북한 쪽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에다 위기를 초래하겠다 가져오겠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언론의 주목을 못 끌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나 혹은 미국 쪽에서 심각한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응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적으로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고 따라서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에서 이건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겠다 부담을 느끼도록 그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2차례 편대 비행을 했고 한 차례는 6일에 특별감지선까지 내려와서 우리 군도 대응 비행을 했다라고 이게 또 이미 공개가 된 바 있는데 예. 8일에 150여 대를 동원을 해서 훈련을 한 건 뒤늦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밝히면서 알려졌단 말이죠. 예, 예. 우리 군도 탐지는 했지만 특별감지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이걸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 있는데 이게 판단에 따른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사일도 있고 미국 위성 장비가 있으니까 150대 뜬 거 당연히 알았겠죠. 예.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은 북한 쪽에서 그런 식의 그 무력 행보를 계속 공개를 함으로써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 그러면 예. 우리 쪽에서 오히려 그걸 받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예. 약간 로우키로 낮춰가지고 물론 상황은 심각하긴 심각하지만 네. 그렇더라도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식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금지선을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래서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심각한 어떤 그 정책적 혹은 전술적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0일에 노동당 창건일 기념하는 걸 기점으로 군사훈련했던 걸 총 결산하는 것처럼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했던 이 도발을 이 10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조금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개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걸 공개를 했으니까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 주목을 끌겠다는 의도, 그래서 그럼으로써 위기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는 통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쵸. 그게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어떤 방점을 때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게 ICBM 혹은 핵실험인데 그렇죠. 예.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핵실험 쪽으로 아. 생각을 하는데 ICBM 건너뛰고 바로 핵실험을 할 것 같다. ICBM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저 도발을 했던 예. 경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핵실험은 거의 준비를 끝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SLBM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전략적으로 장거리를 가서 투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에서 저수위를 하겠다는 것은 SRBM 네.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것은 다 한국을 겨냥하는 것들인데 예. 핵실험은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소형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실험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핵실험이 뭐 여러 가지 이 전망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그 당대회 예. 끝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7일인가 그렇죠. 예. 그 전 사이에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사이에 미국을 또 겨냥하고 결국은 북한의 대화 상대자는 미국이니까 미국의 주목이 충분히 하지 않다 생각하면 ICBM을 또 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ICBM이냐 핵실험이냐 그 선택지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9.19 군사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생겨난 이게 파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도가 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도 이걸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많은 옵션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이 군사합의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9.19 군사합의를 섣불리 파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영세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악 상황에서의 옵션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상황이 최악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그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이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파기하는 게 물론 선택지고 옵션이긴 한데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뭘 얻어낼 것이냐, 예. 북한이 과연 아프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거를 위협을 함으로써 북한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으면 한 카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로서 파기한다. 저는 하나의 카드를 그냥 너무 쉽게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더 두고를 쥐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용할 시기를 노리는 그런 식의 옵션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 생각입니다. 예. 상황이 최악인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017년 상황과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예. 그때도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많이들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생각하면 그때만큼 최악은 아닌데 아, 그래요. 더 최악이 될 가능성은 잠재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가 최악이 되려고 그러면 당사 여기 양쪽에서 적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97년 상황, 9월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에서 서로 말싸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들이 말싸움을 하면 그 대응하는 조치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상당히 네. 위험했었죠. 네네. 지금 단계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미국 서로 말을 그렇게 심한 말을 주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런 식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과거의 무력의 수준, 또 5년 사이에 쌓았던 무력의 수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북미 사이에서의 어떤 위기가 시작이 되면 그 위기의 수준은 5년 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멀린 미국 전 합참 의장이 이제 2017년 때보다 현재가 더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마이클 멀린 전 합참 의장이 말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무력 도발 수준이 더 높아졌으니까 맞대응을 도발 하게 수준이 되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위기가 잘못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외교적 측면입니다. 국제적 측면인데 네. 저는 가끔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위기의 역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위기가 위험이 있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기회도 커진다는 건데 그게 괜히 말장난이 아니라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뭐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커져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걸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군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대응한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외교적인 뭐라 그러죠? 관여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제 그런 위기의 그 역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위기의 역설이 열리면 그다음에 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출구.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평창 올림픽을 출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쵸. 끌어냈는데
지금 당장 그럴 만한 출구가 있을까? 그때는 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유화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강대국으로 갈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식의 어떤 유화책이나 이런 조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뭐 청와대에서 뭐 어저께 발표한 메시지나 짧게 좀 동북아 정세가 그냥 말장난하는 정도나 심각하다라고 한 거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청와대에서 문제 심각성을 잠시 대통령실. 인식을 예.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가장 큰 그 임무가 바로 그 안보를 지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보라는 것이 지금 상황 위기가 오면 위기를 진정해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그 대통령의 임무니까 뭔가 대통령실에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들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2017년보다는 그 도발의 위험성이 좀 더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와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다르다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 예, 예. 아무래도 북한이 이걸 바라보고 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국제 정세가 불안함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에 그게 대해서는 어떤? 제가 보기엔 가장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최근에 갑자기 올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네. 온갖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우리 오징어 게임에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이에 여러 발짝으로 다다닥 가는 거죠. 다시 예. 말해 국제사회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사이에 여러 발짝을 가서 어떤 그 뭐 전략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의 목표에 가까이 가겠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협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보다는 전쟁을 해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북한에게 심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게 저는 사실은 지난 2월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지하지 않은 거 막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 수도를 무력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지난 50년 또 70년 동안 전 세계가 설정해왔던 무력상 금지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축해왔던 그 군사 질서를 도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다음 단계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타이완의 대만에 대해서 사용하는 문사력의 수준도 높아질 거다. 또 그것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넘어가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수준도 높아질 수가 있다. 네. 그런 식 일련의 그 연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네. 북한이 생각하기에 물론 저는 아직도 북한이 무슨 재래식 전력이든 혹은 핵 전력까지 사용하더라도 한미연합 전력을 앞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판의 여지가 더 커졌다라는 그런 점에서 5년 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안보리 회의도 소집을 하고 있고 예.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이 다소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이든 미국 정확히 북핵 문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거든요. 미국은 계속 실패해왔죠. 실패해왔는데 지금 요새 와서 나오는 것들 보면 특히 미국 쪽에서 애초에 최종 출구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한 것이 잘못됐다.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저지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비핵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진척이 되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비핵화한다는 건 이건 무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도 그러면 더 이상 진척하지 않도록 중간에 모라토리움이든 혹은 예. 북한이 요구하는 것 같이 어떤 그 핵 군축이든 물론 거기에 북한이 전제하는 거는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해라는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잘못 설정을 했고 대화만으로 한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북한은 이런 도발들 위협에 대해서 자위적인 조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한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북한의 책임을 돌리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이제 그게 결국은 명분 싸움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명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명분의 가장 큰 측면이 유엔 안보리였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결연해서 제재를 통과시키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러시아도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이쪽에 있고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자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칫거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훈련 그리고 한미일 공동 연합 훈련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계속 하는 것이 이제 확장 억제 이야기를 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그 핵을 남한에 대해서 쓰지 못하도록 억제를 한다는 네.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실효성 있는 대응 내지 응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억제가 실패를 하는 거죠. 네. 그걸 보여주기 하는 것들이 한미 훈련이라든가 한미 훈련해가지고 북한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응징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확장 억제 전략의 요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